러시아 젊은 여성들 한국으로 오길 원한다고? 아침 커피를 마시며 무심코 스크롤하던 뉴스피드에서 제 시선을 붙잡은 헤드라인이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의아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 전쟁을 피해 떠나는 사람들이라면 유럽이 더 가깝고 자연스러운 선택 아닐까?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연입니다. 20년 넘게 국제부 기자로 일하다 3년 전 독립했죠. 지금은 혼자 사는 48살 다큐멘터리 유튜버입니다. 기자 시절 다뤘던 수많은 국제 이슈들 중에서도 이렇게 마음에 걸린 뉴스는 처음이었습니다. 러시아. 여성들. 문득 대학 시절 교환학생으로 만났던 마리나가 떠올랐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함께 공부했던 러시아 친구죠. 헤어질 때 꼭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는데 어느새 20년이 흘렀습니다. 서랍장을 뒤져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 시절에 우리는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사진 속 마리나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 항상 밝고 활기찬 친구였죠. 저는 세계를 누비는 특파원을 꿈꿨고 마리나는 모스크바로 돌아가 대학 교수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꿈 많던 우리의 20대가 담긴 그 사진을 보며 마리나의 현재가 궁금해졌습니다. 소셜미디어를 뒤져봤지만 마리나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망설임 끝에 옛 이메일 주소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마리나, 오랜만이야. 잘 지내? 한국에 러시아 여성들이 많이 온다는 뉴스를 봤어. 혹시 연락되면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 메일을 보내고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일상이 펼쳐지고 있었죠. 출근길 사람들, 커피숍, 신호등.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풍경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 러시아에서는 이 평범한 일상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밤늦게 노트북을 펼치고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후 러시아를 떠난 여성들의 통계, 그들이 선택한 나라들, 한국으로의 이주 증가율. 숫자는 많았지만 그 뒤에 숨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무엇일까?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케이팝이나 드라마의 나라? 삼성과 현대의 나라?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 냉철한 기자 본능이 살아났습니다. 이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야기였죠. 다음 날 아침 기대도 하지 않았던 마리나의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수연? 믿을 수 없어. 지금 난 조지아에 있어. 러시아를 떠났거든. 전화번호 남길게. 꼭 연락 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20회 전 우리가 나눴던 대화들, 그리고 지금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교차했죠. 마리나는 정말 러시아를 떠난 건가? 왜 조지아에 있지? 그리고 그녀도 혹시 한국을 꿈꾸고 있을까?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들려온 목소리는 제가 기억하는 마리나보다 조금 더 깊고 무거웠습니다. 수연? 정말 너야?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으로 끝낼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오래된 친구와의 재회를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야기가 될 거라는 것을. 마리나,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그리고 너처럼 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마리나와의 화상통화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이상하게 가슴이 떨렸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셨죠. 2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를 얼마나 변화시켰을까요? 화면이 밝아지고 마리나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수현. 마리나의 금발은 옅은 갈색으로 변해 있었고 예전에 통통했던 볼은 훨씬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특유의 밝은 미소는 여전했죠. 시간은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제가 기억하는 마리나였습니다. 마리나. 정말 반가워. 조지아에 있다고 했지? 어떻게 된 거야? 그녀의 눈빛이 순간 흐려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모르는 도시의 풍경. 그 공간에서 마리나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모스크바 대학에서 언어학 교수로 일하고 있었어. 모든 게 좋았지.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변했어. 마리나의 목소리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머그컵을 감싸쥐고 있었죠.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남편은 징집됐어. 6개월 전 전사했다는 통지를 받았지. 화면 너머로 전해지는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무게를 가지고 저에게 다가왔죠. 그녀의 눈빛, 목소리의 떨림, 깊은 한숨. 전쟁은 뉴스 속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제 앞에 앉아 있는 20년 지기 친구의 현실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어떻게 조지아까지 오게 된 거야? 반전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될 뻔했어. 다행히 친구들의 도움으로 국경을 넘을 수 있었지. 지금은 여기 러시아 망명자들의 공동체에서 살고 있어. 마리나의 얼굴에는 수척함이 역력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생존자의 눈빛이었죠. 단단하고 결연한. 하지만 여기서 계속 살 순 없어. 조지아도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거든. 다른 곳으로 가야 해. 대화가 이어지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리나뿐만 아니라 그녀의 주변 러시아 여성들 대부분이 한국행을 준비 중이라는 거였죠. 왜 하필 한국이야? 유럽이 더 가깝잖아. 마리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밝게 웃었습니다. 서울이 꿈같이 보여. 우리 주변 여성들은 한국 드라마를 통해 처음 한국을 알게 됐어. 처음엔 그저 환상적인 이야기로만 생각했지.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고 삶이 무너지면서 한국은 현실적인 대안이 됐어. 마리나는 자신의 휴대폰을 화면에 가져다 대며 몇 개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울의 야경, 한강, 그리고 평범한 한국의 거리 풍경들. 제게는 너무나 일상적인 모습들이었지만 마리나의 눈에는 그것이 얼마나 특별하게 보였는지 느껴졌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20명 정도의 여성들이 있어. 대부분 전쟁으로 남편이나 가족을 잃었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모두의 눈이 반짝여. 여기선 찾을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그때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으로 끝낼 수 없는 이야기라고. 이 여성들에게 한국은 무엇일까? 단순한 동경의 대상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마리나, 내가 직접 만나고 싶어. 너와 그 여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조지아로 갈 수 있을까? 마리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란 듯한 그러면서도 기쁜 듯한 표정이었죠. 정말? 여기까지 올 수 있어? 물론이야. 이건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 그들의 시선으로 본 한국, 그리고 그들이 꿈꾸는 미래. 기록해야 할 가치가 있어. 통화를 마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높은 빌딩들의 불빛,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 이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는 꿈의 풍경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지아행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 새 영상을 업로드했죠.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오늘부터 특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희망은 동쪽에서 온다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시리즈예요. 러시아에서 온 여성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을 담아볼 예정입니다. 캐리어를 꺼내며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한국은 제가 알고 있는 한국과 얼마나 다를까? 그들이 꿈꾸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한국은 정말 희망이 될 수 있을까?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일상적인 풍경 속에서 누군가에게는 전쟁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희망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절박했습니다. 트빌리시 공항에 내리자 한국과는 전혀 다른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습도는 낮고 건조했으며 어딘가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죠. 마리나는 공항 출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직접 보니 화상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수척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반짝이는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수현, 정말 왔구나. 우리는 오랜 친구처럼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20년의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자연스러운 재회였죠. 마리나는 제 캐리어를 받아들며 조지아어로 택시기사에게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차에 오르자 그녀는 조심스레 내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런 이야기에 관심 있어? 우리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당연하지. 그리고 너희에게 한국이 어떤 의미인지 정말 궁금해. 택시는 트빌리시의 좁은 거리를 통과해 구시가지 쪽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건물들 사이로 이어지는 좁은 골목길, 그리고 그 위로 보이는 회색빛 하늘. 서울의 반짝이는 빌딩들과는 너무나 다른 풍경이었죠. 여기서 살고 있어. 망명자들을 위한 공동 숙소야. 우리가 도착한 곳은 4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과 녹슨 철문. 입구에서 방문자 명부의 이름을 적은 후 마리나를 따라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여러 언어가 섞인 말소리가 들려왔죠. 여기 들어와.
문을 열자 생각보다 밝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넓지 않은 거실에 소파와 테이블 하나, 그리고 벽에는 여러 장의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풍경, 가족 사진, 그리고 서울의 야경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내가 말했던 여성들이야. 소냐, 나타샤, 그리고 이리나. 3명의 여성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두 30대에서 40대로 보였고 그들의 눈빛에서 경계와 호기심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소파에 앉으며 서로를 소개했죠. 소냐는 32세로 전직 간호사, 나타샤는 38세의 초등학교 교사, 이리나는 45세의 회계사였습니다. 그들 모두 전쟁 이후 러시아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관심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한국을 알게 되셨나요? 제 질문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더니 소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한국 드라마였어요. 태양의 후예를 봤죠. 군인과 의사의 이야기. 그냥 로맨스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소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금은 그 드라마에서 본 안정적인 사회가 더 눈에 들어와요. 병원이 제대로 작동하고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그런 것들이요. 나타샤가 이어 말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학교는 문을 닫았어요. 아이들은 공부할 수 없었죠. 하지만 한국 뉴스를 보면 그곳의 아이들은 학교에 다녀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이리나는 조용히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서울은 전기가 나가지 않잖아요. 단순한 말 한마디였지만 그 무게는 엄청났습니다.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이들에게는 간절한 소망이었던 거죠. 한국에서 어떤 삶을 꿈꾸고 계신가요? 이리나가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평범한 삶이요. 제 직업을 가지고 밤에 안전하게 귀가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삶. 모스크바에서는 더 이상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마리나가 갑자기 일어나 자신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갤럭시 폰이었습니다. 이건 5년 전에 샀어. 러시아에서 이건 희망이었어. 선진국의 상징이었지. 지금은 더 이상 살 수 없어. 제재 때문에.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작은 전자기기 하나가 그녀에게는 잃어버린 세계와의 연결고리였던 거죠. 한국에 가면 뭐가 가장 하고 싶으세요? 제 질문에 소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강에서 자전거 타기요. 드라마에서 봤어요. 그리고 밤에 혼자 산책하는 것. 여기선 상상도 못해요. 나타샤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하철 타기요. 제 시간에 오고 깨끗하고. 모스크바 지하철은 아름답지만 지금은 폭탄 테러가 걱정돼요. 그들의 대답에서 느껴진 건 화려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에 대한 갈망이었죠. 이들에게 한국은 K-팝 스타나 화려한 강남의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였던 거예요. 인터뷰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마리나가 내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한국이 진짜 한국일까? 그 질문 앞에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도 물론 문제는 많습니다. 치열한 경쟁, 높은 물가, 사회적 압박. 그리고 지금은 정치적으로도 많이 시끄럽죠. 여당과 야당의 대립이 극심하고 사회적 갈등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들이 바라보는 한국은 그런 세세한 현실보다는 더 본질적인 것, 바로 살아있는 느낌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완벽한 나라는 없어. 하지만 너희가 바라는 그 안정감, 그 일상의 소중함은 한국에서 찾을 수 있을 거야. 트빌리시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죠. 마리나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모스크바의 하늘이 그리워요. 하지만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제는 새로운 하늘을 찾아야 해요. 그녀의 말에서 깊은 상실감과 동시에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그녀들이 찾은 건 단지 안전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느낌을 한국에서 찾길 원했습니다. 트빌리시에서의 마지막 밤, 숙소 옥상에서 마리나와 함께 별을 바라봤습니다. 이틀간의 촬영을 마치고 모든 인터뷰 영상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죠. 노트북 화면에는 4명의 러시아 여성들이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로 좋은 다큐멘터리가 될까? 마리나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였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된 느낌이었습니다. 모두의 이야기는 중요해. 단순히 전쟁 난민의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여정이니까. 옥상에서 바라본 트빌리시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멀리 산 너머로 빛나는 작은 불빛들, 서울의 화려한 야경과는 너무나 다른 풍경이었죠. 마리나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한국에 갈 수 있을까? 비자도 문제고 돈도 부족하고 쉽지 않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서 불안과 기대가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작은 희망의 빛과 현실의 벽 사이에서 그녀는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꼭 방법을 찾을 거야. 내가 돌아가면 이 이야기를 먼저 세상에 알릴게.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 트빌리시에서 촬영한 영상들을 다시 훑어봤습니다. 그들의 눈빛, 떨리는 목소리, 희망이 담긴 미소. 화면 속 여성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인터뷰를 넘어 강렬한 생존의 증언처럼 느껴졌습니다. 귀국 다음 날 밤을 새워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희망은 동쪽에서 온다 첫 번째 에피소드. 제 유튜브 채널에 올리면서 솔직히 큰 반응을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대형 방송사에서 나와 독립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소규모 크리에이터였으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영상은 업로드 24시간 만에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댓글은 쏟아졌고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죠. 가장 놀라운 건 러시아어 자막을 달아달라는 요청들이었습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진 러시아 이주민들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나라가 누군가에게 희망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도 전쟁을 피해 한국에 온 우크라이나인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다음 에피소드가 기다려집니다. 실제로 한국에 정착한 러시아 여성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댓글을 읽으며 깊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현실이고 꿈이고 미래였습니다. 그때 한 댓글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러시아 여성 올가입니다. 5년 전에 한국에 왔어요. 지금은 러시아어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곧바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올가는 금세 답장을 보내왔고 우리는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서울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3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또렷한 눈매와 침착한 목소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이유는 전쟁 때문이 아니에요. 5년 전에는 그저 직업적 기회를 찾아왔죠.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달라졌어요. 러시아에 남아있는 친구들이 꿈꾸는 한국의 모습이 어떤지 잘 알아요. 올가는 현재 러시아어 강사로 일하면서 여러 번역 일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경험은 마리나와 다른 여성들의 이야기에 또 다른 층위를 더해줄 수 있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실제로 한국에서 사는 러시아 여성의 이야기도 담고 싶어요. 물론이죠. 지금 한국에는 생각보다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도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통화를 마치고 촬영 일정을 잡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단순한 희망과 상상에서 현실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에서 꿈꾸던 한국과 실제 한국에서의 삶 사이의 간극은 어떨까? 그들은 정말 이곳에서 행복을 찾았을까? 다음 날 다시 카메라를 챙겨 마포구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넘게 해외 소식을 전하던 국제부 기자였던 제가 이제는 우리나라를 외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다는 게 새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올가의 집 초인종을 누르며 생각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서울은 드라마의 무대였고 여기선 삶의 무대가 되었다. 그 차이는 얼마나 클까? 그리고 그 간극 속에서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을까? 문이 열리고 올가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연 씨. 한국에서의 제 삶을 보여드릴게요. 올가의 집은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33평 원룸에 깔끔하게 정리된 책장, 작은 주방, 그리고 창가에 놓인 화분들. 담쟁이 넝쿨이 창문을 타고 자라고 있었고 벽에는 한글과 러시아어로 된 포스터가 몇 장 걸려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어느 도시 풍경이었죠. 상트페테르부르크예요. 제 고향이에요. 올가는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러시아식 홍차였고 아마도 특별히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달콤한 향이 집안에 퍼졌습니다. 한국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처음 와서 가장 놀랐던 건 뭐였나요? 올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장 놀랐던 건 모든 것이 예상대로 작동한다는 거였어요. 그 말에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올가는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버스를 기다리면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여기서는 정확히 몇 분 후에 온다는 게 신기했어요. 병원에 가면 진료를 당일에 받을 수 있고 은행에서는 무슨 일이든 빠르게 처리돼요. 처음엔 이런 일상이 너무 낯설었어요. 친구들은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지 않았느냐고 물을 때가 많습니다. 바쁜 도시 생활, 빠른 템포, 치열한 경쟁. 하지만 올가의 시선에서 본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녀에게 이 모든 불편함은 오히려 안정감의 증거였습니다. 밤에 혼자 걸어도 무섭지 않아요. 사람들이 법을 지켜요. 시스템이 있어요. 올가의 간단한 말들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그녀에게 한국은 단순히 케이팝이나 드라마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작동하는 나라였습니다. 올가는 노트북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에서 자전거 타는 모습, 카페에서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 첫 번째 한국 회사에서의 사진들. 5년의 시간이 담긴 순간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가 너무 어려웠어요. 한글은 배우기 쉽다고 하지만 실제로 대화하는 건 달랐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제가 한국어를 배우려는 노력을 존중해줬어요. 그게 큰 힘이 됐습니다. 올가의 한국어는 유창했습니다. 간혹 발음이 어색할 때도 있었지만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한국 의료 시스템은 정말 놀라워요. 제가 지난해 맹장염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러시아였다면 큰일이었을 거예요. 여기선 당일에 진단받고 바로 수술했어요. 그것도 의료보험으로 부담 없이요. 올가의 이야기를 들으며 묘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누군가에겐 특별한 가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가장 좋은 점은 뭐예요? 올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거리는 저녁 무렵이라 사람들로 붐볐고 가게의 네온사인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안전함이요. 그리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는 점. 러시아에 있을 때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어요. 정치적 상황도 불안했고 경제도 불안정했죠. 하지만 여기선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실현할 수 있어요. 그녀의 말 속에서 안정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었습니다. 전쟁과 불안정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평범한 일상의 안정감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서울 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은 없나요? 가끔은 외로움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문화적 차이도 있고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만들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집세가 비싸요. 올가의 솔직한 대답에 함께 웃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서 일어나 작은 냉장고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러시아 전통 과자였습니다. 이건 제가 특별히 아끼는 거예요. 러시아 친구가 보내준 거죠. 함께 먹어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올가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긴 예상보다 훨씬 따뜻해요. 그리고 깨끗해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아요. 거리에 쓰레기가 없고 공원은 잘 관리되어 있고 그런 작은 것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거죠. 올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가리켰습니다. 빌딩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밤에 이렇게 불이 켜져 있다는 건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의미예요. 요즘 러시아에선 전기도 자주 끊기고 당연한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됐어요. 올가의 말에 묵직한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제가 만든 도시를 처음 만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매일 지나치며 무심코 봐왔던 서울의 풍경이 올가의 시선을 통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러시아의 가족이나 친구들과는 연락하세요? 네, 자주요. 엄마와는 매일 영상통화를 해요. 가끔은 제가 여기서 보내는 물건들을 기다리시죠. 특히 한국 화장품이나 전자제품. 지금은 제재 때문에 구하기 어려워요. 올가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녀가 누리는 안정된 삶의 이면에는 고향에 남겨둔 가족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러시아인으로 살면서 차별을 경험한 적은 없나요?
올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생각보다 훨씬 적었어요. 가끔 제 억양 때문에 놀라는 사람들은 있지만 악의적인 차별은 거의 없었어요. 사실 많은 한국인들이 러시아와 러시아 문화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촬영을 마치고 집을 나서려는데 올가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카카오톡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울의 러시아인들이라는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3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있었고 매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몇 분은 제가 직접 인터뷰를 주선해 드릴 수 있어요.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거예요. 집을 나와 저녁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올가의 이야기를 통해 보게 된 한국은 어쩌면 우리 자신도 미처 알지 못했던 가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선진국의 기준은 화려한 건물이나 첨단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의 안정감, 미래에 대한 확신, 그리고 무엇보다 작동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분주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오늘따라 더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올가의 소개로 서울에 사는 5명의 러시아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다른 이야기를 갖고 있었지만 공통점이 있었죠.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란 점이었습니다. 안나는 평택에서 한국인 남편과 5살 아들과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아이 그림으로 가득했고 김치찌개 냄새가 풍겼습니다. 여기선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어요. 그녀에게 한국은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카티아는 이태원에서 러시아 레스토랑을 운영했습니다. 한국은 기회의 나라예요. 여기선 제 음식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었죠. 그녀의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예카테리나는 대기업 마케팅 팀장이었습니다. 처음엔 3개월 프로젝트로 왔는데 지금은 팀장이 됐어요. 그녀는 한국의 기업 문화에 완벽히 적응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타티아나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변호사였던 그녀는 지금 러시아어 과외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이 인정되지 않아요. 하지만 러시아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라리사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했다가 가정폭력으로 쉼터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친절한 사업가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녀에게 한국은 새로운 악몽이 될 뻔했지만 다시 희망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들의 이야기를 편집하며 깨달았습니다. 이민의 진실은 흑백이 아니다. 완벽한 성공도 완전한 실패도 없다. 그저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 다음으론 꽃집을 운영하는 엘레나를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전쟁에서 남편을 잃고 홀로 한국에 온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홍대의 작은 골목길 엘레나의 꽃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 은은한 꽃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엘레나 40대 중반은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있었고 목에는 작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스크바 근교 출신으로 생물학 교사였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군인이었고 전쟁 초기에 전사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 러시아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왜 하필 꽃집이었나요? 제 질문에 엘레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꽃은 어떤 상황에서도 피어나는 법을 알고 있어요. 콘크리트 틈새에서도 추운 겨울에도. 그 강인함이 마음에 들었어요. 엘레나는 손님들에게 꽃집 아줌마로 불리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로 돌아갈 생각은 없으세요? 자작나무 숲이 그리워요. 하지만 이건 그냥 선택이 아니었어요. 숨을 쉬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일어서려는데 엘레나가 하얀 백합 한 송이를 건넸습니다. 러시아에서 백합은 순수함과 새 출발을 상징해요. 꽃집을 나와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깨달았습니다. 이 백합은 고향을 버린 대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포기하지 않은 상징이었습니다. 2달의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희망은 동쪽에서 온다 시리즈는 예상보다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는 50만을 넘었고 언론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건 시청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대한 줄 몰랐어요. 저도 한국에 온 우크라이나인입니다. 이 다큐가 제 마음을 울렸어요.
마지막 에피소드에서는 엘레나의 백합과 서울의 밤거리를 교차 편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나라에 대한 로망이 아닙니다. 지켜내고 싶은 삶에 대한 선택입니다. 한 대학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프로젝트를 국뽕이라고 하지만 이건 사람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겐 일상인 것이 다른 이에겐 꿈일 수 있다는 사실에 관한 이야기죠. 마리나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전쟁 난민 수용 논의가 시작됐어. 작은 변화의 시작이야. 다음 날 마리나의 답장과 함께 사진이 왔습니다. 트빌리시 공동 숙소의 여성들이 제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새 프로젝트 희망은 동쪽에서 온다 시즌 2를 계획했습니다. 전쟁은 러시아에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제가 전에 알지 못했던 사람들 간의 연결을 보여주었습니다. 거대한 거리를 가로질러 개인의 손으로 만들어진 다리들이 서울의 밝은 불빛처럼 전쟁의 어둠 속에서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사람들이 희망을 향해 나아갈 방법을 찾는다는 증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독 민국이었습니다.